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에 위치한 파이크 카운티는 전형적인 미국 농촌 지역입니다. 오늘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구가 한 2,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에요. 대부분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들은 농장일이나 목재업에 종사를 하고 있죠. 교통이 잘 발달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외지인의 방문도 아주 뜸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조건 속에서 많은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뭉쳐 삽니다. 모두의 생업이 농장일이에요. 그만큼 유대감이 강하고 또 동시에 어릴 때 일찍 결혼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범죄율은요, 워낙 외부인이 없잖아요. 또 있다고 한들 누가 나타나면 막 경계심이 높아져서 강력범죄 발생률은 낮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오히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는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들 법보다는 가족의 규율과 전통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파이크 카운티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일명 로덴 집안, 로덴가인데 가장은 40살이었던 크리스토퍼 로덴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는 18살 때 3살 연하였던 데이나 로덴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럼 데이나도 15살이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 동네에 워낙 좋은이 많다 보니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에 큰아들 프랭키를 얻었고 연달아 둘째 딸 한나 그리고 막내 아들 크리스를 얻게 됩니다. 가장인 크리스토퍼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했고요. 또 틈틈이 건축 일로도 돈을 벌었어요. 아내 데이나 또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던 지난 2007년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부는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배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혼을 한 후에도 부부와 온 가족이 모두 로덴의 농장 안에서 살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집은 다르고요. 이 농장에는 이동식, 조립식이라고 불리는 소위 트레일러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이거 하나를 더 지어요. 그래서 한 채에서는 아빠랑 큰아들이 살고 나머지 한 채에서는 이게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긴 했는데 엄마랑 나머지 두 아이들이 함께 산 겁니다. 이게 미국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족 중심의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6년이 되는데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트레일러 한 채가 더 늘게 됩니다. 당시 20살이 된 프랭키가 19살의 약혼녀와 함께 아빠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된 거죠. 분가를 한 거예요. 또 두 사람 사이에는 각각 3살, 6개월 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 가족이잖아요.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트레일러를 분가해서 나간 겁니다. 이때 둘째 딸 한나는 다소 어린 나이였던 15살 때 동네 친구 제이크 와그너와의 사이에서 큰딸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진 않았는데 헤어졌고 이후에 한나가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추가로 2명의 아이를 더 갖게 돼요. 그렇게 3살, 2살, 생후 4일 된 새 아이들과 함께 엄마 트레일러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한나는 당시 19살이었는데 막 출산도 했고 일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동시에 이 트레일러에는 막내 아들 16살 된 크리스도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 농장 안에는 3개의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혼자 살았고 바로 옆 트레일러에는 큰아들 프랭키의 가족 4명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데이나와 2 아이들 그리고 3명의 손자 손녀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로덴 가족의 집성촌이나 다름없어요. 서로 가깝게 살면서 도왔고 또 시간도 자기들끼리 많이 보냈다고 해요. 물론 이 와중에는 종종 손님들도 방문하곤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던 가장 크리스토퍼의 집에 자주 왔던 사람은 사촌 게리였어요.
또한 인근에 살고 있는 친형 케네스 로덴도 종종 들렀죠. 케네스는 한 15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혼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하면 동생이랑 맥주도 마실 겸 자주 놀러 오는 거죠. 한편 전처 데이나 또한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바비와 오빠 제임스. 데이나가 좀 바깥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들이 들러서 밥도 챙겨주고 농장일도 도와줬대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들이 얼마나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이 로덴 가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던 비극이 일어난 건 2016년 4월 22일입니다. 사건 전날 데이나가 여동생 바비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오늘 2교대라 새벽에 퇴근을 해. 나 너무 피곤해서 바로 뻗을 것 같은데 혹시 내일 와서 우리 손자 손녀들 좀 봐줄래? 온 김에 농장에 가축들 먹이도 좀 주면 좋고. 언니가 지친 목소리였어요. 바비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또 할 일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는지 오빠인 제임스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2일 아침 7시 49분. 바비와 제임스가 농장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인사차 들린 곳은 크리스토퍼의 트레일러였어요. 이들은 평소에도 막내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똑똑 크리스토퍼 우리 왔어요. 수차례 문을 두드려 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크리스토퍼는 평소 일찍부터 농장 일을 시작하거든요. 아침 7시 넘어서까지 자는 일은 거의 없어요. 좀 낯설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 집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비와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자마자 비릿한 냄새가 풍겨요. 이걸 제임스란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사냥을 즐겨했대요. 단번에 피냄새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가 급히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피범벅이 된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와 이 집에 자주 방문했던 사촌 동생 게리였어요. 한눈에 봐도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는데 특히나 크리스토퍼는 도대체 몇 번이나 총에 맞았는지도 모르게 안면부의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워있는 그 몸만 보고 이거 크리스토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남매가 순간 옆집에 사는 다른 가족들은 괜찮은 걸까?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트레일러 밖으로 바로 뛰쳐나갔죠. 먼저 도착한 곳은 이 크리스토퍼에서 가장 가까운 큰아들 프랭키의 집이었어요. 불길함은 현실로 다가왔죠. 프랭키와 약혼녀 모두 침대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2명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서 무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미친 듯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데이나의 트레일러인데 문을 열고 그 처참한 현장에 남매는 오열합니다. 세 번째 트레일러에서는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데이나와 2명의 자식 한나, 크리스. 이들 모두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이때 한나의 생후 4일 된 막내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신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아이의 몸에 피가 튀어있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행히 2 아이들은 친척 집에 놀러간 상태라 참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장 안에 있는 3채의 트레일러에서 총 7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크리스토퍼와 사촌 게리, 아들네 부부, 데이나와 2 자식까지. 그러니까 이 집의 어린 손자들을 제외한 집안 어른들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거예요. 이건요, 이 파이크 카운티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하이오 주를 발칵 뒤집어 놨죠. 사실상 이렇게 많은 일가족이 하룻밤새에 몰살당하는 일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보안관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수사국의 FBI까지 다 모여들었고요. 300여 명에 이르는 요원들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농장과 집 주변 다 봉쇄하고 감식반이 현장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렇게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오후 1시 반쯤 한 통에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살인사건! 자택에서 40대 남성 케네스 로덴 총격으로 사망. 신속히 지원 바람. 케네스 기억하시죠? 크리스토퍼의 형이에요.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케네스 또한 총에 맞아 주검으로 발견됐더라고요. 그는 한 15분 떨어진 캠핑카에서 홀로 거주 중이었는데 동일범에 의한 타살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8번째 희생자까지 나오면서 그렇잖아도 어수선했던 마을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집니다. 범인들이 아직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들 두려워했어요. 경찰도 전 지역에 경보 내렸고요. 주민들한테 외출 자제령, 사실상 통행 금지예요.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 다 봉쇄했고 그렇다 보니 거리엔 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유령 도시가 되는 듯 하면서 경찰차만이 간간히 방범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 결과 몇 가지 경찰이 알아낸 게 있어요. 우선 부검을 해보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던 중에 갑자기 습격을 당했어요.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한 거죠. 그런데 7명, 8명까지 되는 이 피해자들을 혼자서 처리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뒷받침하듯 현장에서 수거된 탄환을 분석했거든요. 그랬더니 3가지의 각기 다른 총기가 확인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3개의 총을 번갈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총격의 패턴이 달랐어요. 좀 더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와 얼굴, 몸에 주로 총을 맞았습니다. 대부분 한두 발의 총상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크리스토퍼의 경우에는 얼굴과 몸에 9발을 맞았고요. 또 엄마 데이나와 둘째 딸 한나는 얼굴에만 5발을 맞았습니다. 즉, 이걸 다시 해석하면 크리스토퍼와 데이나 한나를 저격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저격한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3사람에게는 더 원한이 깊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경찰이 여기서 얼굴에 5발이나 총을 쏴? 이 패턴이 마치 처형식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이 범죄 조직 카르텔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추정을 하게 돼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카르텔이 왜 나오냐 싶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파이크 카운티가 워낙 외부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농장 중에는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해서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6년 전에도 2개의 농장이 적발돼서요. 3,400그루의 마리화나 나무를 폐기한 적이 있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로덴 가족 또한 농장 한쪽에서 은밀하게 한 200그루 정도의 마리화나 나무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판매용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카르텔한테 제때 이 마약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돈을 떼먹었나? 그래서 가족 모두가 참극을 당한 걸까? 실제로 총살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처형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찰이 주시한 게 있는데 트레일러 차고지에 보안 카메라와 모션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일 전선이 모두 끊어져 있더라고요. 즉 범인이 미리 그 위치를 파악하고 망가뜨려뒀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체계적인 행동을 할 사람? 이거 카르텔 아니야? 그래서 FBI가 들어온 거예요. 마약 조직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죠. 근데 번번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류 하나를 발견해요. 만약에 카르텔 조직원이 청부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거일 수 있잖아요. 그 가설하에 그들은 외부인이에요. 근데 외부인이 이 동네에 침입한 적이 있었나? 그럼 눈에 띄었을 텐데 왜 몰랐지? 게다가요. 사실 데이나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그 트레일러 앞에다가 핏불 테리어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어떤 게예요? 주인에겐 굉장히 충성하지만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막 포악하게 반응하죠. 또 침입자가 있다면 아예 물어뜯도록 교육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사건 당일 개들은 짖지 않았어요.
싸운 흔적조차 없고요. 그렇다면 범인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로덴 가족과 안면이 있는 면식범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약 조직 자체가 너무 간 거예요. 자, 좀 더 현장을 수색해 본 결과 혈흔과 담배꽁초, 지폐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다 피해자들 거라 수사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그나마 두 켤레의 신발 자국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게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운동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인근 월마트의 운동화 판매 기록, CCTV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 파이크 카운티 주민들만 찍혀 있을 뿐 별다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죠. 그렇게 경찰은 마약 조직 아닌가 보다 좀 내려놓고 다음으로 주목을 하게 된 건 주변 원한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얼굴 쪽에 총을 많이 맞았고 또 개도 짖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로덴 집안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척들도 말하고 이웃들도 다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공통적으로 언급된 집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와그너 집안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요,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맨 처음에 제이크라는 사람과 첫 번째 아이 소피아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제이크가 와그너 집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이크 아버지 빌리는요, 특히나 크리스토퍼 그리고 크리스토퍼 형 케네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너무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게다가 제이크의 엄마 안젤라 와그너는 로덴 가족과 막 음식 갖다 주고 막 같이 장 보러 가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한테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 딸을 바랬는데 나는 이 로덴 집안의 한나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너무 예뻐했대요.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관계가 6년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지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와그너 집안의 이 둘째 아들, 당시 17살이었던 제이크가 이 로덴 집안의 13살 한나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을 특성상 다들 일찍 결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귀니까 결혼을 하나 보다 분위기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는 아닌 거예요. 딸은 아직 13살이다. 우리 와이프도 15살 때 결혼했다. 아무리 못해도 15살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이크를 경계하면서 내가 동행할 때만 너네 둘이 데이트해라 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15살이 됐을 때 한나가 제이크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출산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이크를 따라 와그너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실수였죠. 한나는 양쪽 집안이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부모님들도 나를 잘 보살펴 줄 거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작 와그너 집안에 와보니까 밖에서 알던 것보다 이들이 극도로 폐쇄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와그너 가족이 늘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외부인은 위험하다. 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들은 새로운 가족 한나를 그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투 바꿔, 복장 바꿔, 우리 와그너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바꿔.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죠. 심지어 네 돈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 계좌 내놔라, 신분증 내놔라. 또 가족 간의 비밀은 없어야 된대요. 핸드폰을 동기화하고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미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핸드폰에다가 도청 어플을 깔아놓고 얘가 보내는 메시지, 통화 내용, 친정 만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다 숨막히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0달이 지나고 소피아가 태어나요. 첫째 딸이요. 그러자 와그너 가족은 자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을 압박합니다. 근데 이게 가족을 이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 소피아의 양육권을 완전히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그너 핏줄이니까. 근데 한나는 이런 의중을 알아챘죠. 이거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거부를 했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하려고 했고 친정 식구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친구들도 만나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제이크가 나서서 결사반대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의 결혼도 너의 삶도 너의 아이도 무조건 이 와그너 집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막 극단적으로 몰아세워요. 한나가 너까지 왜 이러냐. 그러면 반항을 하면 벽에 밀쳐서 머리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여서 외진 곳에 시신 버리겠다 라는 협박까지요. 아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한편 제이크의 엄마 안젤라는 이 손녀 소피아에 대한 양육권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그래서 한나한테 가서 야, 너 친권 포기해라.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건 좋다. 근데 얘는 와그너 가문의 피니까 반드시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한나는 결국 2015년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와요. 친정으로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로덴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그녀와 아이를 보호했고요. 행여라도 와그너 가족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강하게 접근을 막게 됩니다. 양육권 협상하는 자리에도 반드시 아버지 크리스토퍼가 가서 주도권을 잡았고요. 또 엄마 데이나가 앞서 피플테리어 그 개 2마리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긴 협의 끝에 두 가족은 격주로 소피아를 돌보는데 합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후 한나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임신까지 하게 됐죠. 여기에 와그너 가족이 길길이 날뛰어요. 특히나 이제 제이크의 엄마 안젤라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나에 대한 분노를 수시로 내뱉는데요. 내가 전얀을 도끼로 패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도 하고요. 화를 자기가 참지 못해서 한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설하고 협박.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로덴 가족과 가장 앙숙이던 와그너 가족에게 화살이 몰려요. 그들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더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죠.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이 재산을 일부 정리해서 이미 알래스카로 이주를 했더라고요. 사실 한평생 살던 이 동네를 그렇게 떠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들죠.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결국에는 사건 발생 1년 만인 2017년 5월 경찰은 와그너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세 채의 트레일러를 압수수색합니다. 막 총기, 탄피 전문가들이 동행해서 철저히 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남겨진 집에서라도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 결과 여러 총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압수된 거 하나가 살인 현장 2곳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게 발견돼요. 또 안젤라의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한나의 페이스북을 염탐하고 있었고 그녀의 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한 사실도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금고에 수상한 서류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한나가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딸 소피아의 양육권을 아빠 제이크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기 한나의 사인도 있어요. 근데 한나가 이걸 직접 사인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건 이 와그너 집안에서 그녀의 죽음을 미리 알고 서류를 위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전히 와그너 가족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 총을 쏴서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그너 가족의 핸드폰을 도청해요. 차량에도 녹음 장치를 달아서 어쨌든 증거를 잡아내려고 계속 애를 쓰게 되죠.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게 애초부터 수사가 마약 조직과 관련이 됐을 거야 라고만 방향이 가다 보니 주변 사람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띈 게 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기억하시나요? 그 족적 저가의 월마트 운동화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월마트 판매 기록 CCTV를 분석해요. 그랬더니 사건 발생 2주 전에 안젤라가 월마트에서 동일한 운동화를 구입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왜 마을 주민들만 그 CCTV에 찍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수사팀 또한 와그너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한 농장을 수사하던 중에 외진 곳에 있는 한 우물을 뒤지게 되거든요. 어머나, 근데 그 우물 안에서 살인에 사용된 총기와 소음기를 발견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증거를 다 잡고 이제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와그너 일가족 6명이 붙잡혀오게 돼요. 아버지 47살 빌리, 어머니 48살 안젤라, 큰형 27살 조지, 둘째 26살 제이크. 이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65세 리타, 친할머니 프레드리까지 다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껏 충분한 증거물을 모아왔고 이 일가족 모두가 살인사건에 공모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주범은 아버지 빌리와 어머니 안젤라, 큰형 조지와 제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8건에 대한 1급 살인과 범죄 모의, 무장 강도, 불법 무기 소지, 증거 조작까지 20건이 넘는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으로 기소를 해요. 그나마 두 할머니는 방탄복을 대리 구매했고 소피아의 양육권 서류를 위조했고 또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의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소 좀 낫죠. 그런데 가족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미 경찰은 지금 지난 2년간 여러 증거를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형일 거다 하고 있는데 또 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와그너 일가족이 그래 우리가 범행 자백할게 대신에 우리 형량 좀 낮춰줘 이런 형량 거래를 제안하게 돼요. 검찰 측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되었고요. 얼마 후 자백을 통해 이들의 광범위한 범죄 행각이 드러납니다. 와그너 가족은 지난 2년에 걸쳐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동기가 뭐였냐고요? 소피아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1번이었고요. 그건 그렇다 쳐. 근데 한나가 지금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둘째, 셋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예 그녀를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와그너의 핏줄인 소피아를 그런 천박하고 문란한 여자 밑에서 키울 수 없다는 게 살해 동기였습니다. 게다가 한나를 죽이면 자연스럽게 소피아의 양육권도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살인 계획에 앞장선 건 엄마 안젤라였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남편과 두 아들이 합세해서 하루하루 계획을 구체화해갔죠. 어떻게 하면 저 로덴 가족 내 농장에 우리가 침입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2년간 거기를 감시했어요. 또 통화를 도청해서 진입 경로 철저히 계획했고요. 한편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의 간격을 두고 총기, 소음기, 탄약, 탄창, 탄피, 수거기에 또 돌발 상황을 위한 방탄조끼까지 구매해둡니다. 그리고 그 범행 당시에 신을 신발을 산 건 그 안젤라가 CCTV에 찍혀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건 이제 누굴 어떻게 죽일까? 근데 여러분, 애초에 목표는 한나 하나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아버지 크리스토퍼, 그리고 아들 프랭키, 이 둘도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같이 사는 엄마 데이나는 그 막내 아들 크리스는 이들 모두 잠정적인 목격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불리해질 텐데? 게다가 걔네 살려두면 다시 소피아의 양육권을 주장할지도 몰라. 그래서 차라리 이 모두를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 당일 먼저 세 부자가 로덴 가족이 사는 세 개의 트레일러에 침입합니다. 엄마 안젤라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전선을 끊어두는 치밀함도 보여요. 이것도 미리 다 답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던 거예요. 계획은 이 집 아이들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어른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심지어 별 관련 없이 그날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있던 친척 게리까지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와그너 일가가 가장 앙심을 품고 있던 한나, 데이나는 머리에 5발의 총알이 박힌 채 사망합니다.
범행 후 이들은 빠르게 다른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경찰 수사가 원한을 가진 면식범에 의한 게 아니라 마약 수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얘네들이 좀 시간을 번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정의는 승리했고 쏟아지는 증거에 가족의 범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2022년 9월 큰아들을 시작으로 선고가 하나씩 내려집니다. 큰아들 조지는 8건의 1급 살인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번이 선고돼요. 각각 한 사람에 대한 무기징역이죠. 또한 혐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22건의 혐의들도 재판부가 놓치지 않았고요. 무기징역 8번 외에 121년의 징역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참 미국은 이런 거 시원해요. 제이크 또한 형과 마찬가지로 8건의 1급 살인과 22건의 혐의 적용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나가 제이크의 아이를 가졌을 당시 만 15세,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불법 성행위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 결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8번 추가 160년이 선고됩니다. 엄마 안젤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총격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인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녀에게는 가석방 없는 징역 30년 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아버지 빌리의 경우 살인도 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판결은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선 판결과 동일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 서류 위조에 가담한 외할머니는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90일간 구류만 된다로 판결이 되었는데요. 가택연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친할머니 프레드릭은 온라인으로 방탄복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2019년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 광범위 수사가 벌어졌다고 기록됐을 정도입니다. 300여 명의 요원들이 인근에 사는 수백 명을 인터뷰했고요. 5천 건이 넘는 증거물을 처리했고 또 수사 난이도도 만만치 않았죠. 와그너 가족의 돈 없는 집착으로 로덴 일가족은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오직 5명의 아이들이에요. 큰아들의 자녀 2명과 둘째 한나의 세 아이들이요. 와그너 가족의 남자들은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살인자로 기억되겠죠. 그렇다 한들 남아있는 5명의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참 씁쓸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유폴라에 살던 남편 바비와 아내 세를린 제이미슨, 이 부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늘 속세와 떨어져서 외딴 곳에 집을 짓고 6살 된 딸 메디슨과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가족은 당장 이사라도 갈 듯 뛸 듯이 기뻐했죠. 그들을 설레게 한 곳은 거주지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레드오크라는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 5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인데 심지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도 있었죠. 매물로 나온 땅이 40에이커 정도, 크기가 축구장 80여 개 정도의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동물도 키우고 농장도 하면서 딸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을 만끽할 걸 생각하면 정말 최상의 장소겠죠. 얼마 후인 2009년 10월 8일, 일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레드오크 땅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부부는 딸과 또 키우던 개도 데려가서 근처에서 1박 정도 여행도 즐긴 후에 다음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신나게 집을 나서게 되죠. 그로부터 약 8일이 흐른 10월 16일, 레드오크 인근을 지나던 한 사냥꾼들이 숲속에 버려진 트럭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가 잠겨져 있었고요. 안에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안에 갇혀서는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창문을 깨서 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가 며칠 굶은 듯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 핸드폰, 지갑 2개, 자켓, 빈 약통, 진통제 등이 발견됩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토대로 누구의 차인지 소유주를 파악했더니 바로 8일 전 땅을 보러 떠났던 제이미슨 일가족이었죠. 우선 경찰은 가족이 초행길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차에 강도를 당했거나 저항을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거액의 현금도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면 이들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멀리는 못 갔을 텐데. 한편 아리송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있던 핸드폰인데 안을 보니까 숲을 배경으로 해서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이가 좀 짜증이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이 표정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도대체 언제 찍혀진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가족이 집을 떠나기 직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게 되고 마침 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행 전날 밤인데 차고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부부의 기이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에 짐을 옮겨 싣고 있는데 종종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냥 가만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찰집 내부를 수색했죠. 그런데 의외의 물건들이 발견돼요.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디서 보지 못한 기이한 도구들까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모두 주술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부는 당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6살 된 딸을 데리고 떠난 이 여행이 단순히 땅을 보러 갔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경찰로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어린 6살 아이가 관련된 실종이고 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숲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 주변 진흙에서 어린아이 발자국을 포착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는데 거기가 바로 핸드폰에서 본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힌 곳입니다. 핸드폰 GPS 기록을 보니까 가족이 여기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른 게 확인돼요. 이후의 기록대로라면 핸드폰이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후의 가족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차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운전석 뒤쪽에 두툼한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나로 무려 4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죠. 이걸 가지고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다고요? 경찰은 이 돈을 발견했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이미슨 가족이 살고 있던 이 유폴라 지역은 마약 범죄가 빈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도 혹시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더불어 차 안에서 빈 약병과 진통제까지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죠. 혹여나 마약 자금을 운반하다가 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차에 있던 진통제는 과거 남편 바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꾸준히 복용해왔던 일반적인 약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 역시 아니 무슨 마약 거래냐 라면서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위험한 자리에 6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제외되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게 돈만이 아니었죠. 차에서는 아내 쉐를린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편 바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이게 무려 11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살인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쉐를리는 평소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어디에서도 그 권총은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쉐릴리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쓴 편지 내용을 사실 봐도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쉐릴린의 이상 행동은 실종되기 전에도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하더니만 그냥 엄마를 길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직도 딸이 왜 그때 그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릴리는 자신의 6살 된 딸 메디슨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면서 땅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당사자도 쉐릴린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남편은 물론 딸까지 살해하고 사라졌다? 경찰은 이걸 너무 극단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헬리콥터, 드론, 여기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300여 명의 지역 봉사자들이 각각 팀을 나눠서 여기저기 수색을 했죠.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숲이니까 울창한 나무와 바위 사이사이를 다 찾으면서 가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달이 흘렀고 일가족은 발견되지 않았죠.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제이미슨 가족의 행방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면서 몇 년간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오클라호마 레티머 카운티의 외딴 숲속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냥꾼들이 발견합니다. 수거를 해보니까 어른 2구 그리고 아이 1구의 유골이었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2014년 7월 이 유골이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이미슨 일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골이 놓여있던 장소, 여기는 그 트럭이 있던 장소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긴 힘든데 왜 못 찾았던 걸까요? 혹시 누가 시신을 여기에 옮긴 건 아닐까요? 시신이 이미 유골 상태였기 때문에 끝내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도대체 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한데 사실 경찰은 지금껏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가설이 생겨납니다. 이 제이미슨 일가족이 사이비 종교 혹은 악령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에 심취했다라는 걸 토대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 남편 바비는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집 지붕에서 악령을 봤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령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좀 알고 있냐?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쉐릴린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6살 된 딸의 반응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에밀리라는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죽은 애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러고 보니까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을에서 여러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쉐릴린, 그 아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집 앞 창고와 동네 벽면에다가 막 알 수 없는 문구와 사인 같은 걸 칠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악령 퇴치인가요? 이걸 불편해하는 이웃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었겠죠. 또 어느 날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누군가 이 고양이를 독살한 거다라고 막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녀다라고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이 가족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들 쉐를린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떠도는 소문으로는 유폴라 마을이라는 곳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지역인데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살아있던 주민들이 몰살당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제이미슨 가족이 살던 집, 여기는 원주민 중에 주술이 능한 이들이 비석을 놓고 있던 땅이었죠. 이후에 그걸 치우고 집을 지었는데 원주민의 영혼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이 주민들 사이에선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제이미슨 일가족이 실종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거 혹시 악령의 저주 아니야? 라는 비과학적인 소문이 돌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는 가설. 물론 그 트럭 주변에서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의 차를 세우고 총을 겨눠서 가족을 차에서 내리게 했을 수도 있죠.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디슨의 그 마지막 기이한 사진, 이것도 어쩌면 범인이 찍었기에 아이의 표정과 어떤 행동이 좀 불편하고 두려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범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차 안에 거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아닐 텐데 평소 가족과 불화가 있던 사람을 수색하던 중 한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남편 바비의 아버지, 바비였는데요. 아버지. 평소에도 워낙 난폭한 성격이었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가족들에게도 손찌검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마약쟁이로도 유명했습니다. 밥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부부한테 임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바비가 소송을 걸게 됐고 분노한 바비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라면서 2번이나 자신의 차로 아들을 친 적이 있는 전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목숨의 위험을 느낀 아들 바비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해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실종되기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지인이 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하에 가장 유력한 범인 아버지. 하지만 가족이 실종된 지 2달 후인 12월, 밥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설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추측이죠. 잠깐 차를 세우고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길을 잃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그때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안에 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단순한 사고 실종이란 얘기인데 그렇게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숲에서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 그게 다시 차 안에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가족들이 차 밖을 2번이나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정말 제이미슨 일가족 실종은 이상합니다. 평소 집에서 악령이 보인다고 호소했던 가족, 또 아버지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남편, 불안한 정신 상태로 괴로워하던 아내. 이걸 다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땅을 보러 떠난 이들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제이미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지역의 슬픈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